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를 때까지 선물 롱 베팅을 꾸준히 모아가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자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주인공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될 거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의 한마디가 나왔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이었네요. 도지코인이 내년이면 달나라 갈 수도 있다. 반가운 얘기인데요. 전혀 반응이 없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페이스X IPO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레 대중의 시선은 도지코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 이용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과거에 뭐 도지 투 더 문이라는 스크린샷을 들고 아마 일론 머스크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 도지코인 언제 달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마도 내년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짧은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강세장이었으면 과거 같으면 막 10%, 20% 최소한 날라갔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다. 상황이 좋지 않죠.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뉴스도 사실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 X와 XAI가 합병이 되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일입니다. 근데 그 XAI에서 코인 금융 전문가, 심지어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AI에게 알려준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고요. 금융 전문가 많이 뽑으세요. 이런 이제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의 롤 모델 회사가 뒤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이 회사가 아닐까. 그리고 코인 트레이더를 채용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 회사를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를 때까지입니다. 오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이 무제한 있어요. 그리고 무적 롱을 매집하면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 무적 롱이라고 했냐면요. 뭐 선물, 롱이나 숏은 변동성 오면 청산이 되잖아요. 한 번도 청산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겠죠. 근데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를 쓰고요. 여기에서 선물 롱을 잡는 걸로 이제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 빨간색이 2024년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노란색이 비트파이넥스에서 거래하는 롱의 축적 물량입니다. 롱이 상승에 베팅하는 거니까 노란색이 위에 있으면 나는 이제 상승을 바라보면서 매집을 한 거고요. 이 노란색이 떨어지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겁니다. 오르니까 익절을 하면서 청산을 시키면서 수익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과 정확히 반비례로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맞아 떨어집니다. 참 AI가 하는 것처럼 귀신 같은 트레이딩인데요.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꾸불꾸불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꾸불꾸불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롱이니까 상승을 하면 익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것만큼 데칼코마니처럼 비례해서 롱은 청산을 시키면서 익절을 했다. 자, 그럼 반대로 빨간색 이제 지저분하게 종료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 다시 한번 모아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롱을 매집을 하다가 비트코인이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청산을 시키면서 익절을 합니다. 떨어진다? 다시 모아갑니다. 떨어지면 롱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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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언제까지 모은다? 오를 때까지. 오르면 다시 노란색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떨어졌다가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죠. 비트코인이 계속 비실비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예리한 굴곡 하나하나까지 데칼코마니처럼 롱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롱을 정말 많이 모아가고 있었죠. 언제까지 모은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까지. 그러겠죠. 그리고 아까는 뭐 최근 2년만 보셨는데요. 더 과거로 가도 똑같습니다. 22년, 21년 전으로 가도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맞아떨어진다. 아마도 평생 하락 시에는 롱을 계속 매집을 했다가 올라갈 때까지 롱을 매집했다가 올라가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빨간색이 이 비트파이넥스에서 거래하는 롱의 이제 롱 축적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뷰에서 BTC, USD, LONGS 이렇게 치시면요. 비트파이넥스의 롱 물량을 이제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특이하죠. 오를 때까지입니다. 오를 때까지 롱을 존버를 하고요. 심지어 청산도 안 당해요. 안 당합니다.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샀다 팔았다를 해요. 너는 누구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너는 누구고 무제한 돈을 어디서 났으며 왜 굳이 그럴까? 그냥 돈이 그렇게 많으면 비트코인을 그냥 꾸준히 사면 될 건데 왜 이거를 굳이 막 롱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피곤하게 할까?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더 생태계라고 챗 GPT가 알려주는데요. 물론 저는 결과를 알고 물어봤는데 요새 제가 AI를 여러 개 쓰는데 챗 GPT는 일단 아니요 라면서 답을 하고요. 제미나이는 맞습니다 라면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챗 GPT가 더 까칠해요. 테더지라고 했더니 테더라 단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아니요라고 하죠. 그렇지만 테더의 생태계, 즉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와 관계 법인의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테더 회사와 비트파이넥스는 자웅동체입니다. 사장님이 예전부터 10년, 15년 전부터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더 확실한 거는 개미 물량은 아니라고 봐도 된다. 까칠한 챗GPT도 개미는 아니랍니다. 왜 개미가 아닌 게 거의 확실한가?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 롱의 특징을 보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유지가 된다. 수년이 뭡니까? 이거 청산이 되고 이걸 유지 안 했던 적을 저는 거의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 구간에서도 잘 줄어들지 않는다. 개미 같으면요. 롱이라는 게 상승의 베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떨어지면 이게 무서워서라도 파는 경향이 있는데 청산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줄어들지도 않고요. 강제 청산도 거의 없고요. 펀딩비에도 민감하지 않음. 펀딩비라고 해서 뭐 이게 이제 돈 액수가 크면 이 상대방에게 이제 줘야 되는 이런 물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안 나타난다? 이거는 개미의 행동이 아니다. 만약에 개미들이 이런 롱 베팅을 한다? 변동성이 한두 번 뭐 떨어지면 훅 털릴 거고 금리가 또 높아지면 뭐 청산을 한다든지 펀딩비를 많이 낸다 흔들리고 이런 파형 유지가 그냥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사실상 없는 주체다. 무슨 얘기냐면 무제한으로 돈이 나오는 주체가 뭔가 파동을 만들고 있다.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만들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예전에 당구장 많이 가셨을 텐데요. 당구장에서 무료로 계속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당구장 주인이겠죠. 거래소 주인인 테더가 아마 그 사장님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안 내고 펀딩비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가장 좋은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걸 AI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정도 한번 해보는데요. 테더라고 한다면 돈이 어디서 나는 거 어느 정도 쉽게 해결이 되겠죠. 아시겠지만 테더사는 작년에 순이익만 무려 100억 달러를 넘게 벌었습니다. 테더사는요,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찍어내는 수준이어서 인당 순이익을 뭐 블랙락이랑 JP모건 합쳐도 안 돼요. 예전에는 테더사가 한 100명도 안 됐는데 최근에 좀 발전해서 한 200명 정도 뽑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명이 한 14조 원 정도를 번다. 뭐 말 다 했죠.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100억 달러 중에서도 작년 4분기에만 금을 엄청나게 많이 샀다고 해요. 그래서 1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금에서 수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금보다 10배 이상 국채를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이 국채에 대한 이자와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넉넉하게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돈을 뭐 버는 게 아니라 찍는 수준이다. 돈은 많은 건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정롱, 즉 청산되지 않는 롱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배율로 하면 청산이 되겠죠. 근데 테더사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저배율로.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배에서 두 배를 거의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저배율로 거의 이거는 현물과 무방하다고 보셔도 돼요. 현물 사듯이 그냥 저배율로 롱을 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 많지만 지금 여기에 쓰인 돈은 제가 아는 바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빌릴 수 있잖아요. USDT 같은 거 빌려서 그걸로 투자를 해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금 수익이나 국채 수익이나 이런 건 아직 쓰지도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고 저배율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청산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그럼 테더사가 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어디에서는 6.6만 개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9.6만 개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냐면요.
일단 25년도 4분기에 비트코인의 공식 테더사의 보유 보고서 거기에는 6.6만 개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아캄이라든지 지갑 추적을 하는 업체에 따르면 한 9.6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왜 3만 개 정도가 비지? 저는 요 차이 중에 일부가 이제 투애니온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사려고 만든 회사잖아요. 이제 모기업이 뭐 테더랑 캔터피츠 제럴드랑 이런 데가 있고요. 이 중에 일부가 투애니언 캐피탈 거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들고 있어도 좀 숨겨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투애니언 캐피탈의 보유 공시가 그럼 언제 나올까? 지금 사는 건 지금 안 나오고요. 25년도 4분기에 산 게 이제 13F 공시에 의해서 빠르면 2월 중순부터 나올 텐데요. 근데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유 공시 의무가 있는 게 ETF라든지 주식이나 증권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로 산 것만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투애니언 캐피탈 입장에서 뭐 테더사가 많이 사줬다, 좀 과시를 하려면 이때 뭐 공시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나 좀 덜 샀다, 더 사고 싶다 하면 공시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2월 중순 되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안 푼 수수께끼가 있는데, 왜 힘들게 저배율 롱을 사느냐 그러면, 고배율이어서 한 방 뭐 이렇게 먹고 빠지면 될 거를 저배율 롱이면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지.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 사고 있잖아. 테더서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근데 왜 저배율 롱을 사서 막 청산을 시켰다 다시 샀다가 어렵게 하고 있느냐? 테더사 입장에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 회사죠. 뭐 서클이 따라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테더 CEO 입장에서는 중국계이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제재가 들어갑니다. 이게 작년 이제 11월 말 기사인데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테더의 회사 등급을 완전 최하위 등급을 최하위로 매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테더 CEO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영화 빅쇼트 아시죠? 그거를 언급하면서 야, 빅쇼트 보니까 너네들 막 그 이상한 회사한테는 신용등급 최고로 주고 좋은 우리 같은 회사는 꼴찌로 주네 하면서 영화를 언급하면서 지금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냐면 너네는 중국계니까 1등이어도 자꾸 괴롭히겠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조차도 테더의 USDT 준비금의 무려 75%가 미국 국채랑 단기 뭐 영래포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한국보다도 많이 들고 있어요. 국채를 이렇게나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이 낮다. 국채는 좀 들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서도 비트코인 등 고위험 자산 비중을 이유로 최하 등급을 부여했다라고 하거든요. 왜 쓸데없이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들고 있어서 니네 위험해, 뭐 감사 받아볼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테더가 그 위험하다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한번 여기 보시면 일단 미국 국채는 아까 75%라고 했지만 여기 기준으로 한 73%로 나와 있네요.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테더를 나라로 치면요. 세계 17위 미국 국채 보유 국가입니다. 한국을 작년 중순쯤에 역전을 했더라고요. 한국보다도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너네 이거 100%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위험해. 이렇게 지금 약간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귀금속, 특히 금을 작년에 많이 사서 한 9% 정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하다는 비트코인이 4.3%, 꼴랑 4% 들고 있는데 엄청 니네 위험해 하면서 최하 등급을 먹여버린 겁니다. 뭐 테더 입장에서는 뭐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한 8.84% 있잖아요. 저는 이 중에 일부가 아까 그 비트파이넥스에서 선물 롱에 베팅하는 그 물량의 일부이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 대우를 받고 있겠죠. 어디서 비트코인을 니네 늘려가지고 재무제표에 니네 한번 반영해 볼까? 막 하락분 이거 해봐. 감사 받아볼래? 뭐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벌써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요. 테더사 입장에서도 답답한 게 정말 과거로 가면 뭐 준비금이 부족하고 위험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절을 훨씬 넘었습니다. 완전히 뭐 깨끗하고 투명하고 지금은 돈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준비금이 추가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테더랑만 엮이면 다 그냥 때려 맞았기 때문에
세계 4대 감사 회사, 뭐 회계 회사가 우리 회사를 감사를 하려고 하질 않는다. 왜냐면 다 엮여서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뭐 그런 억울함도 호소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사지 않고 저배율 롱으로 비트파이넥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현물과 비슷하긴 한데 현물을 사면 뭐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오고 뭐 니네 위험한 거 들고 있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수익 그 성과 중이기 때문에 운영 중이기 때문에 바로 뭐 손실을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질 않는다고 해요. 뭐 감사 제재 대상에서도 빠지고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구나. 이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림을 맞춰 봐야겠죠. 테더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까? 테더는 뭐 정말 압도적인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 회사입니다. 서클이 따라가려고 해도요, 두 배를 튀겨도 테더량을, 이 점유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테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생존을 좀 보장받고 싶어. 나도 미국에서 좀 플레이를 하고 싶어. 이런 본능이 있겠죠.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았다?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미국 상무장관과 손을 잡습니다. 5%의 지분을 이제 하워드 루트닉이 테더사 걸 들고 있거든요. 대신에 테더사가 니네 국채 정말 많이 사줄게. 너네도 나 필요하잖아. 국채 많이 사고 싶잖아. 스테이블 코인 띄우고 싶잖아. 이렇게 손을 잡은 겁니다. 근데 하워드 루트닉 입장에서도 사실 그 상무장관 되기 전이었는데 벌써 손을 잡았던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욕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비트코인이 돈이 되는 걸 잘 알고 있었고, 테더사도 지분도 샀지만,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월가에서 넘버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을 했었어요. 아, 나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IPO나 상장 이런 것도 이 캔터피스 제럴드가 전문이거든요. 아, 둘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손을 잡고 그 공통 분모가 뭐였다? 이게 비트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투애니언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키워내고 상장을 시키고 지금은 비축하는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투애니언 캐피탈을 왜 만들었을까? 테더 입장에서도요. 좀 공적인 수익, 양지에서 수익을 확보하고 미국에서 좀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음지에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막 제재를 받고 니네 저리 가라 그러고 미국에서 뭐 살 수 없다 그러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공적으로 양지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애니원 캐피탈을 이제 만들고 여기에 대한 비트코인을 사주는 모회사로 이제 뭐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면 야, 세계 1위 부자가 괜히 1위가 아니겠죠. 야, 이것 봐라. 테더사의 이 구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나 이거 슈퍼 금융앱 만들 거야. 나 이거 슈퍼 앱으로 여기서 코인도 결제시킬 거고 비축도 할 거고 그냥 뭐 에브리띵 앱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은 안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그 트위터 안에 결제가 되고 비축이 되고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 테더사처럼 아까 뭐 롱베팅, 뭐 숏베팅 뭐 이런 식으로 AI 트레이딩을 거쳐서 뭔가 자가 발전을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제가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추후에 일론 머스크가 나도 뭐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거나 뭐 지분을 산다거나 이런 말이 나온다면 좀 더 이쪽으로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래소 내게 있는 게 테더사처럼 편합니다. 이거 항상 뭐 공시해야 되고 뭘 했는지 변명해야 되고 이러면 일론 머스크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를 만들거나 산다는 말이 나중에 나오는지도 일론 머스크 입에서요.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TV가 뭐 기우제 TV로 좀 요새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버틴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저희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테더사한테 너네도 기우제 지내네. 너네 오를 때까지 롱 베팅 한다면서 또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한테 당신들 21년도에 6,200만 달러 되는 로켓 그거 도지코인 뭐 800원에 사가지고 물렸다며 800원에 샀으면요. 지금 뭐 한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6토막 나서 5년 뭐 견디고 있다며 이렇게 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오를 때까지 롱 베팅 모아가는 거잖아요. 놀리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면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
제가 이거를 길게 소개드린 이유가요. 테더사의 생존 전략, 나만의 생존 전략을 테더사도 짰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테더사라고 해서 시행착오가 없었을까요? 예전에는요, 뭐 준비금이 있냐 없냐로 항상 테더퍼드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과거에는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도 하고 막 두드려 맞고 뭐 헝다 사태에 엮여가지고 또 이거 뭐 돈 없는 거 아니야? 5만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이 중국 회사로서 생존 전략을 어떻게 짰다? 앞서 보여드렸던 뭐 저배율 롱을 한다든지 미국 국채를 많이 사면서 하워드 루트니까 손을 잡으면서 어찌어찌해서 생존 전략을 짰고요. 결국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쵸? 지금은 테더사가 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즉,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내 생존 전략을, 나만의 생존 전략을 짰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 나만의 생존, 뭐 의견은 별로 없고요. 그냥 남의 의견을 평가만 하면서, 너는 좀 맞추네. 너는 진짜 엉망이구나. 나 하락을 맞춘 사람, 그래? 너 좀 맞췄어? 너 뜻대로 해볼까? 에이, 너는 하락도 못 맞추고 상승도 못 맞추고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니, 이렇게 판단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내 것이 있어야죠. 판단을 하고 끝이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이 뭐, 이거 뭐 사라고 하면 사고, 뭐 팔라고 하면 팔 겁니까?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뭐 이번 하락을 맞춘 분이 있다고 해 봅시다. 잘한 거죠. 근데 이번 맞춘 분이 그 다음에도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맞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폭등하기 직전에 또 알려줘야겠네요. 이것까지 또 맞았다고 해봅시다. 폭등하기 직전에 알려줬어요. 그럼 알려줬을 때 내가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살까요? 이거는 완전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항상 맞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왜 알려주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잘 맞추더라도 한두 번 틀리면 또 창피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안 알려준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남의 것을 의지하고 하는 거는요. 한두 번은 잘할 수 있는데 절대 롱런 할 수가 없다. 나만의 생존 전략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의 거장들 여기 보시면 피터 린치, 뭐 워런 비핏 그리고 제가 조지 소로스나 롱숏의 전설들이죠. 조지 소로스나 드러켄 밀러는요. 이런 분들까지도 다 가져온 이유가요. 투자의 전설이면 하락을 그냥 슉슉 피했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락을 온데 온몸으로 맞았던 분들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피터 린치 아시죠? 13년간 마젤란 펀드 연 평균 수익률이 29%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랙 먼데이를 1987년도 10월 달에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것도 휴가가 있다가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명했을까요? 내가 비겁하게 휴가가 있을 때 했다고? 에이, 핸드폰만 있어도 내가 이거 손절할 수 있었는데, 뭐 누가 안 알려줘서 전화 안 줘가지고 그랬고, 그런 변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온몸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32%였거든요. 당연히 잠 못 잤겠죠.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꾸준히 보유를 했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면서 펀드 해지를 안 하면서 결국은 10월에 발생했는데요. 그 해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연평균 29%의 전설이 됐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 뭐, 연평균 수익률이 20%인데, 지금 60년대 이래로 계속 이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근데 워런 버핏조차도, 주식이 56%, 그것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반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오일 쇼크랑 뭐 베트남전 후폭풍으로 반토막이 더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돈 내나 하겠죠, 사람들이. 이 피터 린치나 이 워런 버핏이나 다 이런 사람들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언론의 압박, 주주의 압박 속에서도 바이더딥을 하면서 계속 뭐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좋다. 정말 미친 듯이 샀다고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지 소로스는요, 세계 3대 롱숏 하면 이분도 들어가죠. 뭐 영국 공매도도 있고,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그냥 30%, 이분도 롱숏으로 30%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장기 투자도 아니고. 근데, 한번 예측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30에서 35%,
이런 분들은 돈을 워낙 많이 굴리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크거든요. 근데 이분이 잘했던 게 뭐다? 틀렸다고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어. 아, 내 원칙이 틀렸어. 이러면 포지션을 즉시 축소를 하면서 손해를 줄였다. 그러니까 롱숏, 뭐 단타를 하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틀리면 바로 손절, 뭐 올라가면 익절, 뭐 이렇게 해야지. 막 상황 보고 남의 의견 보고 이러시면 큰일 난다. 레이달리오, 최근에는 좀 은퇴를 해서 뭐 한물 갔다라는 얘기를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헤지 펀드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계절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뭐 장기 평균 수익률은 한 12에서 13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이분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82년도에요. 멕시코가 디폴트를 맞는데 그거를 완전 반대로 베팅을 했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90% 이상이라고 나왔지만요. 그냥 쫄딱 망합니다. 완전 파산을 당했어요. 그래서 파산 직전에 아버지한테 4,000달러를 빌렸다는 일화가 유명한데요. 이때 이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틀리는구나. 원칙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원칙을 하나하나 세우다 보니까 그 유명한 명저 원칙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틀리구나.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는 일화가 유명하고요. 야, 드로켄 밀러는 잘 아시죠? 이거는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세계에서 롱숏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만 꼽으라면 더럽게 돈을 잘 번다고 하는 드로켄 밀러입니다. 30년간 연평균 수익률 30%,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요.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분조차도 잘못한 적이 있었다. 닷컴 버블에 그 정말 불꽃 같을 때 오히려 공매도를 쳐가지고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 치명상을 입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이너스 기록한 적이 없는데 완전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겠죠. 이때 처음으로 손절에 대한 원칙을 확립을 하면서 원칙을 점검했다. 이분들이 보시면요. 하락을 피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온몸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원칙을 빼들었거나 아니면 원칙을 새로 점검을 했던 겁니다. 투자의 고수들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온몸으로 맞고 투자를 점검을 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 이 그러니까 마켓 안에 있는 게 이제 타이밍을 재는 거를 이긴다. 마켓 안에서 어찌저찌 살아남고 생존해 있는 게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기술과 뭐 타이밍, 뭐 남의 의견을 평가만 하시기보다는요. 그간 시행착오를 토대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나만의 원칙과 전략을 만드셔서 남들은 패닉에 빠지고 뭐 국장에 놀러 가고 난리를 치시더라도 우리는 너끈하게 롱런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